사람을 잘못 믿었다는 걸 깨닫기까지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 사랑이라고 믿었고 가족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때 나는 참 어리석었고 지금은 참 후회스럽다. 이제야 말할 수 있다. 모든 걸 삼켜야만 했던 그날의 이야기들을. 안녕하세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결혼이란 게 꼭 사랑의 결실만은 아니라는 걸 너무 늦게야 깨달아버린 36의 여자입니다. 얼마 전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동화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문장을 진심으로 믿고 시작한 결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따뜻한 밥 냄새가 나는 집에서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웃음을 찾는 그런 가정을 꿈꾸고 있었죠. 그건 분명 아주 현실적인 소망이었고 저는 그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게 이렇게 어려운 일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 도현 씨와 저는 네팔 여행 중 처음 만났어요. 그때 저는 룸비니에 있는 한 요가 명상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죠. 그 센터는 지역 내 여러 아동 지원시설과 협력하고 있었고 저는 그 중에서도 해외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머무는 보호소에서 봉사를 맡았어요. 대부분 갓난아기거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었죠. 지금도 기억나요. 작고 새까만 눈으로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아이들. 하루하루를 버텨내려는 듯 젖병을 꼭 움켜쥔 손. 그 아이들의 손끝에 맺힌 생의 의지를 보며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컥했어요. 당시 저는 한 달짜리 단기 비자를 받아서 네팔에 갔고 그 중 2주는 봉사활동, 나머지 2주는 여행을 하기로 계획했죠. 그리고 바로 그 여행 초입에서 도현 씨를 만난 거예요. 같이 봉사하던 독일 친구가 알려준 이야기였어요. 포카라 근처에 있는 한 요가 캠프에 가면 산속에서 별을 보며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고요. 별이 쏟아지는 밤, 나무 아래에서 요가를 하며 조용히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짐을 싸서 버스에 몸을 실었죠. 하지만 포카라에 도착하기도 전에 저는 네팔이라는 나라에 조금씩 질려가기 시작했어요. 현실은 여행 책자처럼 낭만적이지만은 않더라고요. 여자 혼자 여행한다는 건 그 자체로 조심스러움을 안고 살아야 하는 일이었어요. 기차나 버스를 탈 때마다 느껴지는 묘한 시선과 아주 은밀한 접촉. 처음엔 내가 예민한가 싶었지만 그게 반복되자 이건 분명하다 싶었죠. 팔짱을 낀 채 팔 아래로 손을 살짝 내리고는 닿을 듯 말 듯 가슴을 건드리는 식의 교묘한 추행. 한두 번 당할 때는 놀라고 말았지만 나중엔 분노가 터져서 멱살을 잡고 거친 욕까지 퍼부었어요. 자주 겪다 보니 사람 마음이 딱딱하게 굳더라고요. 그랬더니 주변 현지인들이 그 남자에게 돌을 던졌어요. 그날도 버스 아니었죠. 옆자리 남자가 또다시 가슴을 슬쩍 건드리는 순간 저는 참지 않고 바로 욕설을 터뜨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뒷자리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말. 야, 저 쓰레기 새끼 뭐냐? 뒤를 돌아보니 덥수룩한 머리에 수염까지 덮은 한국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차림새만 보면 꼭 현지 수도자인 사도 같았죠. 그 남자는 벌떡 일어나 제 옆 남자를 끌어내고는 말도 없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어서 저도 벙찐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그제야 남자가 제 눈빛을 읽고 조용히 말했죠. 오해하지 마세요. 저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쪽이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한도연입니다. 그쪽은요? 모르는 사람한테 제 이름 같은 건 안 알려줘요. 투명스럽게 말하고 저는 몸을 틀어 창가 쪽으로 붙었어요. 버스는 그렇게 한참을 달려 포카라에 도착했고 저는 잠깐 졸았다가 사람들 소리에 눈을 떴죠. 그런데 옆자리 남자는 이미 내리고 없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아쉬웠어요. 말은 차갑게 했지만 마음속으론 한국 사람이라서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일정이 맞으면 요가 캠프도 같이 가자고 할 참이었는데 너무 성급하게 거절했나 싶었죠. 버스에서 내리려는 순간 차 지붕 쪽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가방 당신 거 맞죠? 고개를 드니 아까 그 남자가 제 배낭을 들어 올리고 있었어요. 짐이 혹시 섞일까 봐 챙겨놨어요. 그리고는 대답도 듣지 않고 가방을 휙 던져주더라고요. 그제야 마음이 풀리면서 저도 악수를 청했어요. 유수진이에요. 알아요. 모르는 사람한텐 이름 안 알려준다면서
가방엔 이름을 떡하니 붙이고 다니네요. 혹시 이거 남자 꼬시는 방법 아니에요? 그제야 생각났죠. 짐이 섞일까봐 배낭에 영문 이름을 박아뒀던 거려. 다행히 일정이 잘 맞아서 도연 씨와 저는 함께 요가 캠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현실 같지 않은 밤을 함께 보냈어요. 마치 시간도 세상도 멈춰버린 듯 조용한 밤. 별빛이 우리 위로 쏟아졌고 말없이 마주 앉아있던 그 순간은 지금도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던 기억 중 하나예요. 그렇게 우리는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함께 여행을 했어요. 그날 포카라로 향하던 그 낡은 버스 안에서 처음 만난 그 남자.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 되었죠. 도연 씨는 3남매 중 장남이에요. 아주 극심한 가난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여유 있는 형편도 아니었어요. 남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공기업 취업까지 해낸 사람이에요. 부모님의 재정적인 지원은커녕 오히려 짐에 가까운 분들이었죠.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이미 합격 통보를 받은 남편은 입사 전 마지막 자유라며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탈탈 털어 오래도록 꿈꿔온 네팔 배낭여행을 떠났던 거예요. 그 시기 저 역시 인생의 방향을 잃고 있었어요.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하루하루가 멍했고 마음은 텅 비어 있었죠. 그때 과 선배가 말해줬어요. 너 인도나 네팔 같은 데 가서 봉사활동 좀 하고 와. 몸도 마음도 다시 살아날 거야. 그 말에 이끌려 저는 룸비니에 있는 명상센터에 신청했어요. 처음엔 그냥 멍하게 시간을 보내려 갔는데 결국 그곳에서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전 마음속으로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도연 씨는 엄마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보내준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그건 정말 어리석은 착각이었어요.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첫 월급을 받자마자 본인의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했고 그 뒤엔 줄줄이 이어지는 여동생들의 등록금과 학원비까지 책임져야 했어요. 부모님이 계셨지만 두 분 다 생계에 보탬이 되지 않았죠. 사실상 남편은 고등학생 때부터 이미 집안의 가장이었어요. 전 그런 남편이 늘 안쓰러웠어요.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 중 하나도 그 무게를 함께 나눠주고 싶어서였어요. 이 남자를 혼자 고생하게 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금에 와선 그 마음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조금은 후회도 돼요. 복학한 저는 남은 학기를 마치고 과동기 셋과 함께 디자인 사무실을 차렸어요. 처음엔 당연히 수입이 없었어요. 우리 같은 무명 신입 디자이너에게 누가 일을 맡기겠어요. 저라도 안 맡겼을 거예요. 그래서 공모전에 집중했어요. 이름 있는 대회에서 수상 이력을 쌓아야 뭐라도 해볼 수 있을 테니까요. 다행히 해외에서 열린 디자인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고 그걸 발판 삼아 첫 외주를 따냈어요. 이후로도 공모전에 꾸준히 도전했고 트로피가 하나둘 늘어날수록 우리 사무실도 조금씩 성장했어요. 아직 안심하긴 이르지만 그래도 직원들 월급은 제때 줄 수 있을 만큼은 되었어요. 그렇게 바쁘게 일하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도 30을 훌쩍 넘었더라고요. 시간이 이렇게 흐른 줄도 몰랐어요. 그때쯤 슬슬 결혼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도연 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늘 동생들 챙기느라 자신 인생은 늘 뒷전이었으니까요. 사실 우리처럼 오래 연애한 사람들은 결혼을 해도 그리 큰 감흥은 없어요. 이미 가족 같은 사이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풋풋한 연인이라기보단 책임과 의무가 더 큰 관계로 그렇게 바뀌어 있었죠. 이제 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다시 감정 소비하고 시간 들이고 돈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이대로 살면 되지 않을까. 그게 그 당시 제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남편도 어쩌면 같은 생각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우리는 10해 가까이 연애한 끝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신혼여행은 처음 만났던 그곳 네팔로 다시 가기로 약속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막판에 반대를 하더라고요. 우리 둘 다 길게 휴가 낼 상황 아니잖아. 그냥 가까운 데로 다녀오자. 그래서 결국 다낭으로 가기로 했죠. 그런데 자기야, 나영이가 자기도 같이 가고 싶대. 물론 우리랑 일정 겹치진 않고 지 친구랑 따로 다닐 거라니까 신경 안 써도 된대. 뭐라고? 아니 그게 말이 돼? 신혼여행에 신우이가 따라오겠다고? 나중에 가라고 해. 자기야, 민정이, 아니 나영이 알잖아. 우리 집 사정 때문에 졸업여행도 못 갔던 거.
친구들 중에 해외 못 나가본 사람 자기 하나래. 좀 어떻게 안 될까? 솔직히 싫었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신혼여행에 신우이가 끼겠다는 걸. 그런데도 고등학교 수학여행조차 못 갔다던 말에 전 끝내 허락하고 말았어요. 우리 일정에 끼는 것도 아니고 가는 날이랑 오는 날 비행기만 같이 탄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숙소는 따로 잡아야 돼. 알았지? 남편은 분명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남편의 여동생 나영이와 그리고 그 친구까지 포함해 넷이서 비행기에 올랐어요. 다낭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두 사람을 택시에 태워 보내고 저랑 남편은 리조트에서 보낸 밴을 타고 숙소로 향했죠. 그 리조트는 시내와 꽤 떨어져 있어서 접근성은 좀 아쉬웠지만 대신 경치는 정말 황홀했어요. 개인 풀도 있어서 수영도 편하게 할 수 있었고요. 우리는 짐을 정리하고 리조트 내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그런데 밥을 먹는 내내 남편이 계속 톡을 확인하더라고요. 찝찝하고 신경이 쓰였죠. 누구야? 신혼여행 중인데 예의도 없게. 남편은 당황한 듯 말했어요. 아, 나영이가 환전한 달러를 실수로 내 가방에 넣었다네. 그래서 지금 베트남 돈으로 환전을 못하고 있대. 저는 담담하게 말했죠. 그럼 갖다 줘. 이따가 다시 오면 되잖아. 그러자 남편은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벌떡 일어나 리조트를 나가버렸어요. 뭔가 기분이 좀 그랬어요. 말없이 사라진 남편이 해질녘이 다 되도록 돌아오지 않자 저는 결국 옷을 챙겨 입었어요. 톡도 여러 번 보냈는데 읽지도 않고 답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묵고 있을 호텔로 직접 가기로 했어요. 남편에게 톡을 남겼죠. 하도 안 와서 내가 그쪽으로 간다. 호텔 맞지? 그런데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바로 답장이 왔어요. 아냐, 오지 마. 나 지금 리조트로 가는 길이야. 하루 종일 답도 없던 사람이 내가 간다니까 바로 반응을 보인 게 왠지 더 찜찜했어요. 그때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경고였다는 걸. 그로부터 30분 뒤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돌아왔어요. 뭐야? 돈만 전해주고 온다더니 지금 오면 어쩌자는 거야? 오늘 하루 다 날렸잖아. 다른 날도 아니고 신혼여행인데 도대체 뭐 하다 온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언성을 높이며 말했어요. 뭘 하긴 뭘 해. 나영이 해외여행 처음이라 환전하는 것도 알려줘야 했고 마트 들러서 뭐 좀 사다 주다 보니 늦은 거지. 이해 못할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바빴어도 중간에 한 번이라도 연락은 줬어야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은 안 한 걸까요? 그때였어요. 남편 옷에서 아주 은은한 향이 나는 거예요. 샤워했어? 몸에서 좋은 냄새 나는데? 그 말에 남편은 분명 순간 움찔했어요. 샤워는 무슨, 너무 더워서 땀 좀 났는데 마트에서 시향하던 향수 뿌렸어. 자기야, 언제까지 이 일로 싸울 거야? 지금 우리 신혼여행이잖아. 좋은 추억 만들고 가자. 응, 아시아파크가 꽤 괜찮아 보이던데 거기 가보자. 전 못 이기는 척 남편을 따라 나섰어요. 그렇게 신혼여행 첫날 밤이 흘러갔죠. 다음 날 아침 눈을 떴더니 남편은 발코니에 나가서 또 톡을 하고 있었어요. 또 나영이겠지 싶었죠. 신혼여행까지 와서 동생을 챙기는 남편이 안쓰러워 보이기도 했어요. 몸 하나로 안 해도 부모도 동생도 챙기려 하니 얼마나 버거울까 싶어서요. 그래서 이번엔 저도 한번 도와볼까 하고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틈에 그의 휴대폰을 살짝 열어봤어요. 패턴으로 잠겨 있었지만 늘 보아온 손가락 움직임을 기억해 조심스레 따라 그렸더니 열리더군요. 그리고 톡을 열었는데 거기엔 충격적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자기야, 나 심심해. 언제 올 거야? 마누리는 아직도 자? 설마 어제 나랑 하고 가서 마누리랑 또 밤이란 거 아니지? 그런 거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어? 순간 눈앞이 하얘졌어요. 지금까지 남편이 톡을 주고받고 있던 상대는 신우이 나영이가 아니라 그 친구였고 사실은 남편의 불륜녀였던 거예요. 세상에, 내 남편은 신혼여행에 그 여자를 끌고 온 거였어요.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건 신우이 나영이는 이 모든 걸 알고도 그 여자를 도왔다는 사실이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이 턱턱 막히고 머릿속이 새하얘지더라고요. 당장 욕실로 뛰어들어가
남편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싶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치가 떨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런데 욕실 안에서는 남편이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깊게 심호흡을 했어요. 이대로 감정에 휘둘려 덤볐다간 오히려 내가 다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냉정을 되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일단 남편과 그 여자한 사이의 통 내용을 전부 캡처해 두었죠. 그리고 아무 일도 없던 척 다시 침대에 누워 자는 척을 했어요. 잠시 후 욕실에서 나온 남편은 제 쪽을 흘끔거리고는 휴대폰을 확인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피식 웃으며 또다시 하은과 톡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전 이불 속에서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지독한 광경을 차마 믿을 수 없었어요. 오후가 되자 남편은 또 어딜 나갈 궁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환전도 끝났고 딱히 나갈 이유가 없었죠. 제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는 남편의 모습에 정말이지 욕이 목 끝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일부러 힘이 없는 목소리로 말했죠. 나 몸이 좀 안 좋아서 숙소에서 쉴게. 자긴 나영이 데리고 시내라도 좀 구경하고 와. 그러자 남편은 살았다는 듯이 얼굴에 화색이 돌았고 알았어. 그럼 좀 쉬어. 말을 마치자마자 슬리퍼를 챙겨 신으며 그대로 뛰쳐나갔어요. 어디가 아프냐는 말 한마디도 없이요. 남편이 나가고 나서 전 욕실에 물을 틀어놓고 소리 죽여 한참을 울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세상에, 내 남편이 내 신혼여행에 자기 불륜녀를 데려왔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돕고 있는 시누이 나영이 지도 여자면서 어떻게 신혼여행에 다른 여자를 데려올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됐고 정말이지 도저히 용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전 바로 남편과 저는 나영이의 소셜네트워크 계정을 살펴봤어요. 그들의 친구 목록이며 태그, 댓글까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그 하은이라는 여자의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고등학교 동창이자 현재 남편과 같은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 하은이라는 여자를 찾아냈어요. 그 여자는 집안 형편이 꽤 괜찮은 듯했고 영국 유학 경험까지 있었더군요. 하은이의 개인 페이지에 올라오는 사진들 중에 익숙한 장소가 너무 많았어요. 제 남편의 개인 페이지에 실린 사진, 날짜, 장소가 절묘하게 겹치더라고요. 그 사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시점은 1년 전부터였어요. 적어도 그 둘은 1년 이상 만남을 이어온 셈이었죠. 이대로 호텔방에 쳐들어가 머리채를 쥐어뜯을까, 아니면 회사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간통사실을 까발릴까, 또는 두 분 사이의 대화를 소셜 네트워크에 기록하십시오. 도배를 해버릴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그 어느 것도 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것들 뭘 못하겠어요. 결국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적 대응, 위자료 청구 소송뿐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선 무조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그래서 저는 그 놈들 앞에서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죽을 만큼 힘들어도 참고 또 참았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틈틈이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하며 그들의 대화 내용, 사진, 영상까지 하나하나 모아두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하은을 집에 데려왔어요. 당신 도대체 왜 이래? 우리가 뭘 했다고 생사람을 잡아? 남편은 소리치며 날뛰었고 하은은 손을 허리에 얹고는 말했죠. 사모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언제 과장님이랑 사귄 적이 있다고 그러세요? 명예훼손이에요. 저 법적 대응할 거예요.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아세요? 정말이지. 둘 다 기가 막히고 가관이었죠. 하지만 그럴 만도 했어요. 제가 이미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넣었거든요. 둘 다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가압류 사유를 회사에 공지했고 문서상 간통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소문은 퍼질 수밖에 없죠. 이건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방법이에요. 두 사람이 아무리 소리 지르고 난리쳐도 법적으로 저는 아무 하자가 없거든요. 그래요. 위자료 소송 걸어봐야 많아야 12천 정도 받을 텐데 그 돈으로 받은 상처가 치유되겠어요? 그래도 그놈들 얼굴에 최소한 똥칠은 해야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어요. 글쎄, 내 아빠가 누군진 모르겠지만
내가 몸뚱이 굴리는 꼴 보니까 내 부모도 대충 알겠더라. 뭐라고 했어 지금? 몸뚱이를 굴려? 야, 너 지금 우리 부하 직원 앞에서 무슨 말버릇이야? 지금 당장 사과해. 사과하라고. 좋아. 내 말대로 우리가 만났다고 치자. 근데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전 리모컨을 들고 TV를 켰어요. 화면에는 남편과 하은이 호텔 침대 위에서 뒤엉켜 정사를 나누는 영상이 재생됐죠. 커다란 화면 속 두 사람의 벌거벗은 몸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어요. 스피커에서는 하은의 신음소리가 잔잔히 그러나 분명하게 흘러나오고 있었고요. 저는 침착하게 하은이 남긴 통 메시지를 한 줄 한 줄 읽기 시작했어요. 오빠, 이거 집에 가서 나영이 보여줘. 아마 미쳐 날뛸걸? 두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증거 달라고 해서 줬는데 만족해. 혼자 보기 아까워서 니네 회사 게시판에 올릴까 하다가 내가 경찰서 가기 싫어서 참았어. 대신 집에서는 틈만 나면 돌려보려고. 돈 주고도 못 보는 남편 정사 영상인데 이거 꽤 흥미롭더라. 그리고 하은이를 향해 말했어요. 얘, 너 자존심도 없니? 내가 싫어서 버린 남잔데 그걸 주워다 다시 물고 빨고 하는 게 그렇게 좋더라? 게다가 쟤 잘 못하잖아. 솔직히 너도 느꼈지? 영상 보니까 넌 연기력이 아주 아카데미감이더라. 지금껏 남자들이랑 그렇게 연기하면서 잔 거야? 어린 게 안 됐다, 진짜. 그때였어요. 인터폰 화면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두 시누이의 얼굴이 떴어요. 남편은 사색이 되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가며 말했어요.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으니까 제발 이거 꺼줘. 응? 이거 좀 꺼. 제발 부탁이야.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이거 리모컨이 고장났나 봐. 안 꺼지네. 말하면서 볼륨을 더 키웠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활짝 열었죠. 들어오던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하은이의 요란한 신음소리에 일제히 새빨개졌고 다음 순간 남편은 미친 사람처럼 달려가 TV 전원을 뽑아버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시어른들은 커다란 화면 속에서 적나라하게 알몸으로 뒤엉킨 남편과 하은을 명확히 보신 상태였거든요. 시아버님은 주먹을 꽉 쥐고 달려들어 남편의 뺨을 세차게 갈겼어요. 이 자식아, 내가 인간이냐? 우리가 널 이렇게 가르쳤어?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셨어요. 큰 시누이는 하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작은 시누이는 몰래 도망가려다 제가 던진 리모컨에 이마를 정통으로 맞았어요. 어딜 도망가? 너 어떻게 네 오빠 신혼여행에 불륜녀를 데리고 올 생각을 했니? 10년 동안 매달 용돈 챙겨주고 화장품, 가방 사줬더니 고작 그 보답이 이거야? 언니 미안해. 사실 나 하은이한테 돈 좀 빌렸거든. 신혼여행 데려가주면 안 갚아도 된다고 해서 그땐 정신이 없었어. 나 진짜 미쳤었나 봐. 미안해. 그래, 고작 돈이었구나? 너는 진짜 돈만 주면 내 몸뚱이도 양심도 언니도 다 팔아먹는 년이었어. 없는 게 죄는 아니지만 싸구려 인생은 네가 만든 거야. 됐고, 그동안 내 방에서 훔쳐간 가방이랑 화장품, 내가 빌려준 돈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져와. 안 그러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리고 남편을 향해 말했어요. 내가 널 왜 선택했는지 알아? 네가 불쌍했어. 필사적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안쓰러워서. 그래서 내 어깨 내주고 손 잡아줬던 거야. 근데 넌 내 마음을 걸레짝처럼 짓밟았어. 나 너한테 위자료 청구할 거야.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이라도 끝까지 다 긁어내서 받을 거야. 그리고 하은을 향해 아주 차갑게 말했어요. 너 잘 들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엔 너 절대 행복하게 못 살아.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끝까지, 아주 끝까지 괴롭혀줄게. 기대해.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고 남편과 하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도 진행했어요. 두 사람은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불륜 사실이 회사에 퍼진 것도 모자라 하은의 아버지가 회사로 찾아와 난동을 부렸대요. 거기 계속 다닐 수가 없었겠죠. 참 인생이라는 게 정말 무슨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다 잊고
다시 제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큰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돼서 당분간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예정이에요. 확실한 건 전 남자보다는 일이 체질이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 정말 기가 막히고 가슴 찢어지는 일을 겪었지만 이렇게 다 털어놓고 나니 조금은 후련해졌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상도 늘 평안하길 바라요. 댓글로 응원과 조언, 그리고 사연에 대한 생각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